그냥 이쪽에 서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 실제로는 우리 지속협을 이끌어 가실 분들, 그럼 이 정책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 지속협이 참 어려운 조직인 게 사례가 다양할 수도 있고 사례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정책 제안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고 정책이 제안돼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럼 어떤 거를 그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것도 이제 늘 고민이 되고 또 이제 그 자주 출석하셨던 분들은 늘 반복되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새로 오신 분들은 새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이게 이제 이 지속협의 전국적인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받은 주제는 SDG 목표를 세워놨는데 이걸 달성하려면은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목표가 더 중요한데 나는 환경만 관심 있어, 나는 사회만 관심 있어, 나는 경제만 관심 있어 그런 분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동의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 공동의 목표를 달성을 하는데 다른 조직에서 뭐 저기 새마을에서 아니면은 주민자치회에서 하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 조직을 만들어 여기에서 또 해야 돼라고 할 때는 공동의 목표를 세워놓고 서로 다른 그러니까 나만 관심이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그러면은 우리끼리 따로 할 때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연결시켜보자. 이게 이제 유엔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계 접근 방법 이게 유엔에서 넥서스 어프로치라고 해가지고 2012년부터 그럼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3년 동안 고민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SDG도 어려운데 MDG는 안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2000년이 되면서 유엔에서 새로운 천년이 시작이 되는데 이 그동안 해왔던 개발 목표, 유엔이 개발 목표를 세워가지고 해왔는데 그럼 15년간의 목표를 새천년 개발 목표 이렇게 해가지고 정한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2015년이 끝나면서 그러니까 목표연도가 끝났잖아요. 새로운 이 목표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2015년 9월 때까지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쭉 8개 목표가 있는데 이거 다 보시면은 우리나라 목표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 극단적 빈곤 우리 없고 보편적 초등교육, 보편적 대학교육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남의 나라 목표 내지는 후진국 도와주자는 거구나. 딱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고민할 때 왜 어떤 목표는 달성이 되는데 어떤 목표는 달성이 안 될까? 극단적 빈곤 이것도 이제 해결이 되진 않았지만 하루에 1,000원 가지고 먹고 사는 인구가 10억 명이었는데 지금은 1,300원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그 인원도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볼 때는 성과가 있었으나 그런 것들은 있었을지 몰라도 성평등 여전히 안 되고 에이즈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환경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이유가 뭘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유엔에서 후진국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도와줄까? 이 얘기 해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되더라. 모든 나라가 다 참여해야 된다. 선진국, 중진국 다 할 것 없이 그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목표를 어떻게 세울까? 그래가지고 5개의 축을 세웠어요. 플래닛 그러니까 환경이죠. 피플 사회죠. 프로스페리티 번영이니까 경제잖아요. 이 경제 사회 환경이 있는 거고 그리고 경제 사회 환경을 잘 하려면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된다. 파트너십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평화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 평화를 넣었을까? 이게 뭐냐면은 본래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 개념이 87년도에 유엔 보고서에 나올 때 그때 그 책임을 맡았던 브룬트란트라는 그 노르웨이 수상 끝나고 이제 위원장을 맡았던 그분이 유엔에서 83년에 위원장을 맡겼어요. 4년 동안 이분이 이제 교수들한테 용역 주고 이렇게 하질 않고 본인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전 세계를. 아시아, 아프리카 막 돌아다녔는데 환경 문제를 해결해다오 위원장인데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성들이 맨발로 애들 데리고 바켓스 2개 들고 10km를 걸어가서 흙탕물 퍼오잖아요. 그럼 하루가 지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환경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고 있죠? 남자들은 다 다이아몬드 전쟁에 끌려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동네에 있는 애들도 전쟁하고 돌아온 13살, 14살짜리들이 총 반납 않고 집에서 총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환경 얘기를 못 하겠네. 빈곤 문제, 기아 문제 이거 얘기해야 되겠네. 근데 왜 빈곤, 기아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될까? 전쟁, 평화, 군축, 인권 이런 거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 평화라는 이 축이 그래서 중요하게 72년도부터 쭉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사회, 환경이 잘 이루어지려면 파트너십이 국제적인 파트너십, 지역의 파트너십 필요한데 더하기 이 평화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자꾸 전쟁이 반복되고 가난해지고 이 농사 망치고 애들 죽고 여성들 피해보고 그래서 이 5개 축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새천년 개발 목표를 8개를 해놨는데요. 이 축에 따라서 새로운 목표, 그러니까 선진국도 후진국도 다 같이 오려면은 어떤 목표들이 필요할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정당하게 살게 해야 되고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되고 지구를 생각해야 되고 정의도 생각해 번영도 있고 파트너십도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정의는 사람 쪽에 넣어버리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5개의 축을 가지고 17개의 목표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이 결과물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17개 목표만 알게 되는데 요 앞에 보면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이런 서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사무총장이 반기문 사무총장이었죠. 제가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님한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사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뭘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이 이유가 맞는 게 유엔이 몇 개 국가일까요? 193개국입니다. 이때 193개국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어요. 게다가 2030년까지 공동으로 달성하자 목표를 세워놓은 데다가 평가도 매년 7월이면은 각국의 환경부 장관이나 지속가능부 장관들이 유엔 총회 와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실천했습니다를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4년에 한 번씩은 각국의 대통령 수상들이 9월 달에 유엔에 모여가지고 지난 4년 동안 이 추세치를 보니까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 회의를 해요. 이번 9월에는 2번째 세계 정상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3개국, 심지어 북한도 참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193개 유엔 회원국 만장일치로 2015년부터 2030년까지 평가를 해야 되고 240여 개 지표가 있고 또 17개 분야인데 선진국형, 후진국형이 있으니까 여기마다 세부 목표들이 서로 다른 게 있겠죠. 169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반 총장님 얘기를 했던 게 이 앞에 서문이 있다고 했죠.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IOC 위원들이 와가지고 로비를 하기 시작했대요. 아니 이게 무슨 돈 나오는 일이라고 로비를 하냐. 그랬더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합의하는데 왜 스포츠라는 단어가 한자도 없냐. 이 앞에 서문에 스포츠라는 단어가 한자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스포츠라는 단어를 넣어달라고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무 행복한 로비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전문에 스포츠라는 단어도 들어갔는데요. 영국이 올림픽을 한 적이 있죠. 영국이 환경올림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저 월드컵 경기장 만들어 놓고 내내 텅텅 비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조립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어요. 그다음에 저 새 구장을 만드는데 기존에 이제 빈민들 사는 곳 싹 밀어버리고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관점에서도 보면은 스포츠라는 관점에서 체육 행사한다고 빈민층 몰아내지 말자. 그다음에 농지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큰 시설물 만들지 말자부터 파트너십까지. 그러니까 환경올림픽을 그런 관점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넥서스 어프로치 연계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게 한 페이지에서 오래 머물면 안 되는군요. 네. 이 연결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건데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스포츠를 했는데 여러분 관심 있는 걸로 한번 짜보시는 거예요. 나는 장애인 단체다.
그러면은 장애인 단체들하고 토론해 보면은 답답하잖아요. 너무 우리 열악한데 시설물도 더 있어야 되고 돈도 더 많아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이면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서울에서도 이제 장애인 공론장을 운영하던 팀이 우리는 내년부터는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을 제가 설득한 게 장애인들은 다 가난한가요? 장애인들은 다 이 약만 먹나요? 장애인들은 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면 장애인 그룹들이 모여도 장애인의 빈곤 문제, 빈곤층 장애인 문제, 장애인의 먹거리 문제, 장애인의 건강 문제 그렇게 짜면은 오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얘기하러 왔다가 정책 아젠다를 내놓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팀이 다시 그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15년에 SDG가 수립이 됐잖아요. 2015년 말에 여성단체가 SDG 5번 목표 달성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목차를 쭉 보고 안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성정책 전문가들만 모였어요. 그러면 SDG 자 굳이 안 달아도 되죠. 여성정책 토론회 하면 되지. 그럼 그 관점에서 보면은 빈곤층 여성 문제, 여성의 먹거리 문제, 여성의 건강 문제, 여성과 교육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이 SDG 5번 목표 달성을 위한 내지는 SDG 달성을 위한 이게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요리사예요. 이 요리사들이 케이크를 이제 기념 케이크를 만드는데 케이크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첫 번째 요리사가 뭐가 문제지? 두 번째 요리사가 내가 보기엔 재료 몇 개 빼먹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7개 목표를 17개 재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럼 우리 서울하고 부천하고 재료가 다를 거겠죠. 뭘 먼저 넣을까 서로 다르겠죠. 부천만 해도 상동에 있는 분들하고 또 그 옆에 있는 동네하고 소사 지역하고 서로 먼저 넣고 싶은 게 다를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넣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SDG라는 게 아까 17개 모양은 좋은데 17개 그냥 싹 끌어 모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 행정부서에 17개 부서가 다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뭐하러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SDG 17개 재료를 드리고 SDG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1층에다가 어떤 재료를 넣을 건지 2층에다가 어떤 재료를 놓을 건지 그걸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유엔에서는 1층에다가 주로 환경이 지탱하는 선에서 사회를 발전시키자. 그다음에 2층은 주로 사회가 포용적인 선에서 경제가 발전을 해야지 경제가 사회를 짓누르거나 사회가 환경을 망가뜨려 버리면은 우리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이게 이제 유엔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행정에서는 소사 지역은 어르신이 많으니까 거기는 사회복지비 많이 넣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행정의 정책을 펴왔을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 모여서 토론하는 거 이제 많이 하니까 소사 지역에 가서 50분이라도 모여서 이 동네 어떤 재료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회복지비는 됐고 주차 문제 좀 해결해 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여서 토론하는 거 그 구조 우리 지속협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 나는 이 환경에만 관심이 있는데 나는 경제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 재료를 어떻게 해가지고 좋은 요리를 만들어낼까 그 고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다 요리 안 해도 돼요. 여기서는 그냥 조리법만 내가 경제 이 재료만 늘 관심이 있었는데 환경 재료 하나 넣어도 맛이 있을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내가 다시 내 단체로 내 지역으로 돌아가면은 이전에 했던 관점하고 다르게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돌아가서 또 경제 요리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생각하는 모임이다라는 겁니다. 유엔에서는 2012년부터 이 넥서스 어프로치를 고민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2016년 그러니까 한 3, 4년을 해가지고 FEW라는 넥서스 어프로치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다른 목표들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면 좋겠죠. 유엔이 193개국을 보면은 이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쪽에서 제안을 하겠죠. 저 바이오 에너지를 써라 옥수수를 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저 식량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왜 먹을 거 가지고 장난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부족한 나라는 아예 옥수수를 기를 수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서보시면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모여서 일을 해? 절대 생각을 못 하겠죠. 그런데 그 브룬트란트 여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녔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 보고 그럼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환경 얘기 못 하겠네. 전쟁하는 거 보고 전쟁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 가난 문제 극복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우리 지속협이 훈련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이 많은데 지속협을 또 만든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게 이제 침묵의 봄이라는 책 보신 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레이첼 카슨 여사가 이제 생물학자예요. 봄이 돼가지고 숲을 걸어가고 있는데 새가 없어요. 새가 다 죽어 있어요. 이 사람 책 표지가 죽어 있는 새 얘긴데 나비도 날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용한 거죠, 숲이. 그래서 침묵의 봄 이런 책을 냈는데 그분이 이제 생물학자니까 인과관계를 막 따져 보니까 DDT 때문이었어요. DDT가 딱 모기만 죽이는 게 아니고 모기를 다른 벌레들도 막 죽이고 그 벌레들은 그냥 요거 한 방울만 먹어도 죽겠지만 새는 이거 한 벌레를 한 2, 30마리 먹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새가 죽어 있으면 땅이 또 썩을 거 아니에요. 그 구조를 생각해낸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학약품이다. 이 DDT를 그렇게 얘기했고 이분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니까 테러를 여러 번 당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아가지고 대통령 조사위원회도 만들어지고 미국의 환경법이 64년에서야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양반은 실제로는 65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럼 여러분들 중에는 월남전 참전하셨던 것 같은 이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월남전 때 베트콩 죽이려고 뿌렸던 게 DDT잖아요. 이 숲을 없애려고. 근데 그때 우리 한국군은 몸에 좋다고 막 이 몸에 뿌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DDT인데, 그럼 그때는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을 못했지만 지금은 우리 11일 선진국이 됐고 6.2의 군사대국이 된 상황에서 이제 옆에도 자꾸 보자. 그래야 이제 앞으로 가는 거지. 지금 우리가 너무 정점에 올라와 있으니까 앞으로는 뭐 10%씩 경제 성장하고 이럴 일 없을 거 아니에요. 안 떨어져야 되는데 받침대가 여러 개 있어야 된다. 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거는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도,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후손도 이런 게 있고 우리 지역만 생각하지 말고 지구도 이런 개념들이 쭉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새 경제학자들은 도넛 경제학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기존의 이제 경제학 이론은 뭐냐면 수요 공급 곡선 아시죠? 그게 폴 셰무어슨이라는 그 경제학자가 MIT 공대 교수가 처음 됐어요. 그랬더니 학장이 불렀어요. 야, 여기는 다 공대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해 줘야 돼. 그게 이제 1930년대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 공대생들한테 쉽게 설명할까? 그래서 우물을 생각한 겁니다. 우물은 마중물을 넣으면은 돌아와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는 게 돈이 그런 식으로 돈다. 가계로 다시 돌고 다시 기업으로 소비가 돼가지고 투자하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잘 알아먹으니까 그 뒤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가더냐? 안 가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가계로 돌고 기업으로 돌고 소비로 돌고 생산으로 돈다고 했는데 가계가 이 경제 원리 속에 있나요? 여러분들이 내일 이제 월요일 아침에 집에서 8시에 나올 때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녁 때 6시에 집에 들어갈 때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습이 될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닌 상태로 집에 돌아오면은 12시간 동안 다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내보내잖아요. 그 12시간 동안 사람을 만들어내는 비용을 회사에서 받아본 적이 있나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원리라는 게 너무 단순화시킨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케이트 레이워스라는 사람은 도넛 경제학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도넛 위에 살아야 정의롭고 안전한 공간이에요. 근데 부족하면은 나락으로 빠지죠.
과도하면은 지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 균형점을 어떻게 잡고 이 도넛 위에 서 있을 거냐? 그게 이제 도넛 경제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풍족한 거 같나요? 이 중에 부족한 거 없어요? 저 우루과이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니까 이 러시아 저는 이제 걱정이 된 게 러시아에 제일 초코파이를 제일 많이 팔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식품 장사 안 한다는 건가? 이게 걱정이 됐고 그다음에 먼 나라에서 전쟁이 있어서 우리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관이 없을까? 바로 에너지값 오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0 몇 프로예요? 30 몇 프로예요? 40 몇 프로예요? 25%. 그러니 지금 당장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은 저 북한 애들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4월에 뭐 절반이 죽고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당장이 없어질 텐데 식량이 없어질 텐데 어떡하지? 저는 이제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보면은 우리도 부족한 것들이 있는 거죠. 식량 부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채우느냐에 따라서 정의롭고 안전한 이 도넛 위에 올라갈 거냐 그런 고민을 앞으로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넥서스 어프로치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요. 자 6번 목표가 물 목표인데 마실 물, 위생, 수질 관리, 물 총량 관리 이런 거 했는데 그게 이제 다 6번 목표예요. 근데 보니까 11-5번 목표에 폐기물 관리 이것도 이 물하고 관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자꾸 연결해 볼수록 우리가 경제만 관심 있는 사람, 환경 관심 있는 사람들의 연결 지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서울에서 이 SDG를 수립을 하는데 14번 목표가 해양 목표예요. 서울은 바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위원님들이 바다 목표를 빼자. 우리 서울은 16개만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렸더니 한강에서 폐기물 관리를 잘해야 서해 바다가 깨끗해지네. 우리는 한강에서 폐기물 관리 잘하자. 이걸로 14번 목표가 채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결 지점들을 우리가 골라내자, 찾아보자 이런 거고요. 아까 여성 목표, 장애인 목표 말씀을 드렸는데 UN 워터라고 이 세계 물기구인데 물 목표는 6번 목표인데 다 물방울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행정부서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늘 민원 낼 때 그럼 만약에 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러면 머리에 떼들어오고 와서 물부서 공무원들만 막 혼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봤자 안 풀리는 거죠. 거기에 뭐 해당 팀 있어봤자 세 분이서 주사 한 분, 이 주사부 한 분, 이 세 분이서 뭘 해결을 하겠어요? 절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물부서도 물에 대한 그러니까 물을 관리하지만 물과 관련된 다른 여러 지점들을 생각해봐야 물부서가 일을 잘할 거고 다른 부서들도 우리가 하는 일에 이 물과 관련돼서 우리가 피해 주는 거나 상충 효과가 있는 거나 이런 거 없을까? 그 고민을 해야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지속협 회장님도 그렇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봤을 때 그럼 이 세 명이 기후 위기 대응할 수 있어? 이런 고민 해보면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 거 자원을. 그래서 저희 이재명 지사님이 경기도지사 할 때 경기 원장님은 SDG를 잘 아시고 관심이 있는데 도지사님은 지속가능 발전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기본소득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원장님이 상의를 하는데 기본소득과 관련된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빈곤 목표, 여성 목표, 또 저 뒤에 가면은 그러니까 산업 9번 목표, 불평등 8번 목표, 일자리 8번 목표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관련이 되는데 보고서를 그렇게 만듭시다. 그래서 기본소득 하고 싶더라도 목표를 생각해 보면 기본소득이 성공하려면 그 목표들이 같이 가야 되고 그 목표와 관련된 부서들이 있을 텐데 그 부서들도 기본소득이라는 관점에서 일을 해야 기본소득이 성공할 거 아닙니까? 보고서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냈어요. 물론 그래도 관심이 없어서 그러니까 실행은 안 됐는데 서울 종로구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제 수립을 하는데요. 종로구청 공무원들이 우리는 같이 하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홈페이지에서 얼른 그러니까
부서 업무 분장표만 쭉 보고 6개 부서를 연결을 시켜놨어요. 아니 도시농업 마을에 가서 뭐 하지 않아요? 웰니스센터 가서 마을에서 뭐 하지 않아요? 에너지 마을에 가서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무원의 방식은 뭐냐면 오늘 도시농업 부서가 어디 가서 그럼 어디 종로에 이제 뭐 북촌을 갔다. 그러면은 50명 모아놓고 오늘은 도시농업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가는 거죠. 내일 또 50명 불러가지고 오늘은 에너지 얘기만 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주민만 자꾸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피곤하게. 그러면서 일은 잘 안 되고. 그런데 처음부터 6개 부서가 가서 주민들 50명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오늘은 경제 생각만 하고 내일은 환경 생각만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걸 이제 쭉 들으면 야, 작은 도서관 앞에 공터가 있던데 거기 텃밭 하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 내면은 이 부서가 도움 되잖아요. 저 웰니스센터 자주 가던 분들이 거기 옥상이 비어 있던데 옥상에다가 태양광 패널 올리면 좋겠는데 그럼 에너지 자립마을 이 부서의 일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 거를 우리가 자꾸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주무관님 만나면은 좋은 사례를 자꾸 줘가지고 승진시켜서 딴 데 보내야 되고 좋은 이 주무관을 만나면 열심히 같이 일하면 모범 사례 되고 그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칸막이 행정인데다가 공무원 표현을 우리 행정에서는 황금 수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남들이 멀리서 보면은 황금을 들고 있는데 가까이서 가보면은 수갑을 차고 있는 거예요. 황금 수갑. 그러니까 예산과 규정. 제가 이 경기도의 국장님 한 분이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일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뭡니까? 예산, 규정. 예산 규정 있으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선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산도 규정도 어기지 않는데 왜 이거 못합니까? 그런 선례가 없습니다. 이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자꾸 우리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어제 그러니까 많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들 중에는 이미 하고 있는 거 공무원들이 생각해 본 거 아니면은 저 캐비넷에다 넣어버린 거 많을 텐데 그걸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보여줘야 그럼 한번 보여주면은 안 하죠. 예산 규정 선례가 없어서. 그런데 내년도 사업 구상할 무렵에 또 내고 또 내후년 때 다시 내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씩 한두 개라도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는 좀 넘어갈까요? 이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그 동안에는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유네스코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그 전 세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는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교육만 했어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을 생각해 보면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옛날 전통 얘기를 해도 지속가능 발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온돌 요새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지 몰라도 그럼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을 전통과도 가깝게 하고 또 환경도 생각하면서 몸은 따뜻하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자꾸 내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에 기여하는 거라든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을 내는 거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오늘 또 처음 오신 분은 안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오셨는데 그러면은 서로 싸우는 거 아니야? 경제만 관심 있으면 환경만 관심 있으면 이럴 수 있잖아요. 유엔에서라고 안 그렇겠어요? 193개국이 모여서 3년간 회의를 했는데 근데 유엔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쳤냐면 각 그룹별로 입장 보고서를 계속 내고 그 입장 보고서를 정리하는 팀이 있고 여기 있죠. 공개 워킹 그룹이 있고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릴 구조인데 92년도에 그러니까 부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전의 이름이 푸른부천인가요? 푸른부천 21 그게 이 92년도에 리우 회의에서 국가 단위는 아젠다 21을 만들고 지방 단위에서는 지방의제 20을 만들어라.
그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까먹어가지고 지속발전가능협의회 막 그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 조직이 무슨 조직이야? 물어보면 그게 말이야 92년 아니야 87년 막 이렇게 헷갈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92년도에 유엔에서 이때는 170 몇 개국이 모인 건데 유엔에서 국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 전 지구적인 문제를 지역에서 실천하도록 권고한 유엔 권고 단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개 주요 그룹 얘기할 때 뭐 여성, 아동, 청소년, 농민까지. 근데 지방 정부가 있죠. 여기 지방 정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관 협력 기구라고 하는 게 그게 도대체 뭐야? 다 민관 협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유엔에서 얘기하는 민관 협력 기구라는 거는 여성 문제만 관심 있는 사람, 뭐 아동 청소년 문제에 관심 있는 농민만 관심 있는 사람 다 모여서 지역에 어떤 이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과제가 있는지를 생각해봐라 이런 겁니다. 저 올해 NGO 학회 회장인데요. NGO가 뭡니까? NGO 비정부 조직,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라는 영어는 CSO라고 있어요. 근데 왜 NGO라고 붙였을까요? 72년도에도 처음 국제회의를 했는데 그냥 악수하고 MOU 맺고 사진 찍고 끝냈어요. 92년도에 이 회의를 할 때는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이 시민단체 사람들이 이 회담장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포럼이라는 걸 해요. 그게 이제 압력이 된 거예요. 이번에는 약속하고 가라. 그러니까 요새 얘기하는 기후변화 협약 이때 생겼어요. 생물 다양성 협약 이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까지 가자, 지방의제에 가자. 근데 왜 NGO라는 게 붙었냐면 GO들 정부 대표들, 거버먼트 오거나이제이션이 앞에 이 호텔에서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 이 광장에 있는 사람들은 넌자를 붙여가지고 NGO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NGO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은,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는 비판만 해도 되고 머리에 띠두르고 우리끼리만 얘기해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끼리만 동아리 활동을 해도 되는데 NGO라는 얘기를 붙이는 순간 GO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 이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NGO라고 하면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오면 이게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초점을 갖고 있는 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9개 그룹이 20년 동안 버텨서 2012년도에 드디어 새로운 목표를 잡자 그렇게 논의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까 노인 그룹 없었죠. 이주민 그룹 없었죠. 뭐 장애인 그룹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안 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보시면 9개 주요 그룹, 영어로 9 메이저 그룹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는 메이저 그룹 더하기 기타 이해 당사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7개의 기타 이해 당사자들. 그러니까 지금은 MGOS라고 있고 이 SDG를 MGOS 프로세스를 거쳐서 3년 동안 거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되실 때 우리 지역에서 이제 힘 좀 쓰시는 분들이 다 모여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지속협은 우리 지역의 유지들 다 모아 이렇게 모으면 안 되는 원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6개 그룹 중에 혹시 빠진 그룹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하면 그러면은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있으니까 다른 그룹들마다 경제 문제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를 거고 환경 문제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를 거고 그러면서 균형을 맞춰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해서 행정에 제안도 하고 그러면 행정에서 3명이서 해결 못했던 여러 아이디어들을 자꾸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올해는 못하겠고 내년에 못하겠고 내후년에 언젠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낼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엔에서 이해 당사자 그룹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럴 수 있는데요. 유엔이 어떤 회담을 하거나 아니면 국제회의를 할 때 전 세계의 이 16개의 그룹들한테 공문을 보내요.
언제 국제회의 할 건데 주제가 뭔데 니네들 입장문을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언어가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국제통이 잘 없어서 그런 건지 이걸 그동안 못 해왔는데 2015년에 SDG가 수립되고 나서 SDG 시민넷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역할을 이제 해줘요. 각 그룹한테 다 보내가지고 최근에 이런 게 그러니까 협약을 한다는데 입장문을 보내세요. 그렇게 취합해가지고 전달하기도 합니다. 충북에서 이 토론회를 하는데요. 어느 분이 그러니까 넥서스 어프로치를 하는데 어느 분이 손을 들었어요. 우리 동네 제일 문제는 아직도 밭이 많은데 우리 할머니가 자꾸 밭에 가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으니 할머니 건강이 걱정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린 거예요. 우리 지역에 노인 문제, 노인복지과가 여성 문제, 여성과가 근데 왜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제각기 하니까. 그러니까 노인복지과는 작년에 건강검진률 70% 달성 이렇게 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 보건소는 작년에 보건지소 2개 설치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 충북의 그분이 생각할 때는 할머니의 건강이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충북의 문제는 뭐냐면 농촌의 고령 여성의 건강이 문제인 거죠. 그럼 처음부터 4개 부서가 같이 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 입장에서 볼 때도 저 단체는 이 환경 문제만 얘기하는 단체야. 우리 단체는 경제 문제만 얘기하는 단체가 아니라 그걸 연결을 할 때 문제 해결 지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부서들을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현안이 있으면 이거 어느 부서 거야? 그래서 그 부서의 머리에 띠두르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목표랑 관련이 있지? 그러면은 그 목표랑 관련 있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아까 기본소득처럼 여러 목표에 관련이 있을 텐데 그 목표들과 관련된 부서들이 보일 거고 그 목표와 관련된 단체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새마을운동협의회는 새마을 마을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 사회복지협의회랑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주민자치회랑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구조를 발견하면 그때는 단체끼리 뭐 갈등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면은 연결 지점이 반드시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환했던 곳 순천시, 저 대전 대덕구, 수원의 율천동 이런 데에서 또 제가 이제 은평구에서 했었는데 마을 계획을 수립하자 내지는 뭐 마을에 무슨 뭘 해보자 그러면 동장님과 통장님 몇 분, 7, 8분이 다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이 아이디어 빈곤일 거 아니에요. 내가 20, 30년 동안 봉사는 했는데 시민들이 잘 참여도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까 그러니까 1번 목표, 2번 목표 이렇게 가면은 그분들만 참여를 해도 아이디어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럼 1시간 동안 다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늘 생각했던 것만 얘기할지 몰라도 17개 분야로 얘기하면은 그래 빈곤 문제는 이런 거, 에너지 문제는 이런 거 찍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마을 계획이라고 할 때 사람들 잘 안 모여요라고 하면 마을 어귀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입간판 17개 세워놓자는 거예요. 사람들 지나가면서 우리 마을에는 어떤 목표가 제일 우선순위일까? 그러면 2번에 스티커 하나, 7번에 스티커 하나 이렇게 뽑아놓고 한 일주일 기다리면은 뭐 6번에 제일 스티커가 많았다. 우리 동네에 물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디어들이 모아지고 그렇게 마을 계획을 수립했던 곳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청년들한테 야 니네 뭐 해줄까? 그러면은 일자리라든지 아니면은 주택이라든지 요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할 텐데 애초에 청년들한테 5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야 니네가 원하는 SDG 17개를 가져와 봐. 청년 SDG를 수립하면은 훨씬 나을 거다.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얘기를 했더니 청년들이 진짜 전국에 89개 동아리들이 42개 대학의 89개 동아리들이 코로나 시기 내내 서로 줌 회의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1년 동안 하면서 청년 SDG를 수립해가지고 보고서를 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종로구의 이화동 벽화마을 가보신 분 계실 텐데 여기에 그러니까 창신동 그 무렵에 이제 배호 씨가 말년을 어릴 때 자랐던 곳, 김광석 씨가 자취했던 곳 막 이런 것들을 연결해 놨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낙서를 했잖아요. 도시재생 결사 반대, 주민들도 편히 쉬고 싶다. 이게 주민들한테 안 물어봐서 그렇죠. 그 그림 잘 그려놓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긴 하지만 나랑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벽화를 훼손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측면만 보면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우리나라도 겪었잖아요. 제주도의 오버 투어리즘, 저 중국 사람들이 엄청 오면 좋을 줄 알았더니 그 수익이 안 남잖아요. 버스 회사도 자기들, 저희 식당도 자기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 오버 투어리즘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연결 구조를 생각하는 건데요. 연결 구조는 내 이슈에서 시작을 해도 돼요. 지속협이니까 환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죠. 자, 이분이 모든 것은 도서관에 시작됐다 이런 책을 냈는데 자꾸 이제 그 광고가 오길래 얼마나 대단한 분일까 딱 봤더니 청주시 의회 의원을 거쳤고 이래서 딱 닫아버렸는데 계속 또 광고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읽어봤죠. 청주시 의회 의원을 한 건 맞는데 지금도 부인하고 청주에서 작은 도서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청주시 의회 의원 때 그 북유럽을 한번 갔다 온 거는 맞아요. 근데 그 뒤에도 수십 번을 혼자서 여럿이서 도서관을 찾아다녔는데 코펜하겐이나 이런 대도시만이 아니고 시골 구석구석까지 다닌 거예요. 근데 도서관이 어디냐면 우리 도서관 뭐 하는 데죠? 재수생들이 공부하는 곳 아니에요? 책이라도 보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는 도서관이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외곽에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이제 시내로 많이 들어오기도 했죠. 근데 여기는 도서관 컨셉을 사람 만나는 곳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 딱 펴내고 나오는데 지하철 역사 2층에 도서관이 있어요. 저 재래시장 한가운데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쇼핑센터 3층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 비싼 땅을 그렇게 놀려? 그다음에 시장 바닥에서 무슨 책이야? 그런데 목표가 사람 만나는 것이니까 시장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중간에 와서 쉬고 누구랑 얘기할 때 차 마실 때 와서 있다가 시간 좀 나오면 책 좀 뒤적거리거나 저녁 때 눈에 띄는 책 빌려가거나 쇼핑센터에서 만나자고 하고 기다리면서 책 보거나 쇼핑 끝나고 책 보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결론은 북유럽에서 이 1, 2, 3등 행복이고 뭐고 복지고 1, 2, 3등 하는 게 복지를 하려면은 세금 좀 더 내야 되거나 아니면은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은 다른 어떤 것들을 채워야 되는 거 이런 것을 수십 년 동안 설득한 거나 다름없다.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으니까 그럼 사람 만나는 곳 이렇게 하면 책을 안 읽을 것 같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조사하는 각국 국민의 독서량 1, 2, 3위를 이 나라들이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에 더 가까울수록 오히려 책을 더 잘 보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혹시 구산동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 마을 가보신 분 계신지 몰라요. 다음번에 그럼 현장 답사 뭐 이런 거 한번 가보셔도 좋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으면 너무 멋질 것 같지 않아요? 자,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은평구도 못 사는 지자체잖아요. 상대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우리도 도서관 좀 만들어줘. 근데 이 골목 한번 보시면 여기를 싹 밀어버릴만 하더라도 트럭 한 대 들어가기가 참 애매한 골목이에요. 근데 여기 8채를 집을 샀어요. 빈집도 생겨가지고. 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원래 있던 집인데요. 여기 도서관이에요. 원래 있던 집 그대로 있죠. 저 오른쪽이 원래 있던 집인데 여기 도서관인데 벽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기한 건물이 8채를 이어놓고 지붕 하나 씌우는 거죠. 근데 내부는 더 좋아요. 그럼 이 도서관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근데 모든 것은 도서관에 시작됐다라고 생각해 보면 주민들이 2006년부터 이 서명을 해서 계속 만들어줘 했는데 2008년도에서야
이 매입을 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 또 못 짓다가 2012년도에 저 서울시 돈을 따서 2015년도에야 완공을 했어요. 근데 도서관 공부하는 곳, 재수생들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축제를 하죠. 동네 한 바퀴 언니넷, 이 주부들이 언니넷 만들었죠. 장터하죠. 북콘서트 하죠. 동아리 활동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도서관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만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례가 환경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문화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서 다 해결한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럼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가 아니라 연결 지점들을 잘 골랐네.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 건물 하나 돈 들여서 지어놨다가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꿔놨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오버 투어리즘 했는데 화성 땅덩어리 되게 넓은 거 아시죠? 시티 투어 버스를 운영을 했는데 아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도 쉬고 싶다, 시끄러워, 그다음에 매연 날리고 다니지 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공정 여행이라는 걸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정 무역 그러면은 아동 노동 착취하는 커피는 안 마셔 이거잖아요. 공정 무역은 뭐냐면 이런 코스들을 다 지역 주민들이 개발했어요. 나 여기 3대째 살고 있는데 여기 말 기르던 곳이야. 내가 설명 잘해줄 수 있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국이 이 관광객들을 모아서 여기에 보내주면 여기에서 주민 하나가 올라와서 설명해주고 다음에 보내면 여기에서 주민 하나 올라와서 설명해주고 그렇게 코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객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주민들의 경험이나 역사를 들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일회용품을 절대 못 가져오겠어요. 아니 그 불편한 이 나무젓가락도 못 가져오게. 그 불편한 이 관광을 누가 가? 이 코로나 전 이후에는 이제 제가 통계를 못 잡았는데 이전에는 2019년까지 10,000명, 20,000명, 30,000명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개념 여행을 한 거죠. 그다음에 여행 경비 1%를 그 지역에 환원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도움됐죠. 지역 주민들과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었죠. 환경적으로 일회용품을 못 쓰게 했죠. 그러니까 이 역시도 공정 여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경제 문제도 환경 문제도 사회 문제도 다루면서 아주 근본적인 처방을 안 했으면서도 이 지속 가능 발전에 기여를 한 겁니다. 그게 지역 공동체를 강화할 수도 있고 화성시의 이미지를 전환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광명이 지금 지속 가능 발전 또 잘 추진하고 있는데요. 광명이 이제 평생학습 이쪽이 단체가 많아요. 그래서 그림책으로 지속 가능을 이야기했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냥 책 하나 냈나 보다 그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럼 애들 가르치는 분들이 교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교재들을 싹 모았어요. 이 교재에서 이쪽 부분은 1번 목표를 설명하는 겁니다. 7번 목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용문을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림책에서 나온 그 인용문이 이거는 몇 번 목표죠? 5번 목표. 그다음에 광명으로 하면 17번 목표에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광명시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다. 그림책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문가 몇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좋은 교재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아동 교육을 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게 17번 목표였어? 15번 목표였어? 이거를 서로 공유하면서 교사들도 성장하고 주민들한테도 쉽게 다가가고 학교 교육되고 그러니까 목차가 처음에는 1번부터 쭉 해서 역시 선생님들은 뚝딱 만드네 이렇게 했더니 내용을 보니까 다 있던 책들에서 골라낸 거여서 제가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 책인데요. 이 어린이를 위한 SDG 이 책이 번역이 됐는데 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엄청 어렵게 쓴 보고서 뭐 이거를 능가해서 그럼 누구나 봐도 될 그런 책 같아서 이것도 이제 소개해 드린 건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 그걸 여러 문제들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굶는 사람도 있는데 음식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 동식물이 사라지고 있어. 우리 지역의 여러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유엔이 그러면 왜 그 문제들에 주목을 했는지 설명을 해놨죠. 그러면서 그게 이 우리로 치면은 내 주변에 어떤 문제랑 연결이 될까 그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이것을 그럼 어떤 목표를 갖고 이 책을 보더라도 다 달성이 될 것 같아요.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놨습니다. 저 유엔 이 뉴욕시에 이 세라 루스벨트 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요새 그럼 정책 주간 뭐 이렇게 아주 일주일 동안 행사하고 마을 주간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거기에서 그럼 아이디어를 내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뉴욕에서 기후변화 협약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뉴욕에 있는 25개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 공원에다가 부스를 차렸어요. 이미 있던 곳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딱 들어가면은 초콜릿 가게가 있죠. 초콜릿 가게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12번 목표에 기여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이렇게 해놨고 쭉 가면 대학교 뭐가 있고 이 맹인들을 위한 사회 단체가 있고 우리는 불평등 문제에 기여하고 있는 이 단체입니다. 그런 걸 다 부스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원을 한번 산책하고 나면 17개 목표가 쏙쏙 잘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단체들 입장에서도 우리 단체는 12번, 13번이구나. 우리 단체는 6번, 5번이구나. 이런 게 이제 본인들도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내일 이제 일요일이니까 우리 교회의 SDG 이렇게 해서 이 교회 문 앞에다가 붙여놓으면 어떨까. 제가 지난 1월 달에 스페인을 갔는데 제가 영어도 잘 못하지만 스페인어는 더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큰 건물을 앞을 지나가는데 3번 목표 저게 이 문 앞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여기는 뭐 무슨 보건 관련된 기관인가 보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 그렇게 해가지고 SDG라는 게 이런 겁니다. 했더니 자기도 써먹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요새 SDG 말고 ESG가 떠 있잖아요. ESG는 뭘까요? SDG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 그래서 SDG예요. 모르셨죠? 서스테이너블 이러려고 그랬죠. SDG를 사람들이 다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 이렇게 되는데 ESG는 과제를 세워놨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살면 곤란해. 이래서 ESG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놨는데 왜 안 하고 있어? 이래서 이제 수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ESG 경영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삼성 때문인데요. 삼성이 잘못한 게 아니라 너무 잘해서 글로벌 기업이 됐잖아요. 그 전에 국내 기업일 때는 정부하고만 관계가 좋으면 되는데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글로벌 큰 손들이 앞으로 ESG 경영 안 하면은 투자 안 해.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기업 부문의 얘기이고 또 이 ESG 경영이 새로 그 개념화됐던 게 2000년대 초반부터인데 90년대 초반부터 리우 회의 했을 때부터 유엔이 계속 기업 부문한테 야 니네는 뭐 할래? 우리 지속가능 발전 이 개념 잡아놨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CSR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투자 원칙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2002년 3년 이 무렵이 돼가지고 ESG 경영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SDG 목표를 아까 우리 재료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떤 기업에 있어요. 아니면 우리 도시 공단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일을 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을 할 때, 우리 공단 일을 할 때 E라는 관점에서 어떤 재료에 기여를 해야 되지? S라는 관점에서 어떤 재료에 기여해야 되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광명시가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지자체들이 다 SDG를 수립해야 될 참에 ESG 행정한다고 막 그렇게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SDG 광명은 SDG를 벌써 한 3년 전에 수립을 했는데 이 ESG 경영이 막 나오니까 산하기관들은 경영을 하잖아요. 산하기관들한테 ESG라는 관점에서 이 SDG를 어떻게 달성할 건지 계획을 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SDG의 이 지속가능 발전 지표가 한 8, 90개가 있는데 어떤 이 공사는 그 중에 우리는 ESG 지표로 한
10개 우리가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뽑아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ESG 강의도 막 다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진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내 말이 맞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나 ESG는 유사점이 있습니다만은 목표랑 초점이 달라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SDG는 유엔에서 제정한 17개 목표인데 우리 공동의 목표니까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달성해야 될 목표잖아요. 근데 ESG는 기업의 성과를 환경 영향도 고려하고 사회적 성과도 얘기하고 그걸 책임질 거버넌스도 얘기하는 걸로 ESG를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ESG는 기업들이 자신의 성과를 낼 때, 이윤을 추구할 때도 E라는 관점에서 혹시 그 영향을 너무 끼치는 거 아니야? S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 못하는 거 아닐까? 그 고민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SDG와 ESG는 지속 가능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공동의 목표, 기업의 관행 이런 것들이 있지만 SDG는 더 광범위하고 글로벌이고 그다음에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되는데 ESG는 개별 기업들이 구체적인 성과랑 연결하자 이런 얘기로 돼 있잖아요. 제가 내 말이 맞아?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말로 물어봤으면 답변을 엉망으로 했을 것 같은데 영어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챗GPT 활용법은 영어로 물어보고 영어로 답이 나오면 이거 번역해줘. 이렇게 하면은 좋은 답이 많이 나와요. 여기까지 제가 SDG, ESG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진우 박사님 오셨나요? 오셨군요. 네. 그래도 한 3, 4분 남았으니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 다른 때 같으면 이제 질문하실 분은 다음번 강사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우리 사람들만 있으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최진우 박사님이 좀 더 이제 우리 지역을 더 잘 아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문제, 현안들을 얘기해 주실 것 같아서 그때 진짜 질문하세요. 고맙습니다.